형사소송의 경우에 국민참여재판 신청할 수 있나요? 누가 신청하죠? 형사 피고인만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국민참여재판은 언제? 어떤 재판의 경우냐면 합의제의 경우에만. 그러니까 단독부에서는 못해요. 합의제에서만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하고 형사 피고인이 신청해야만 가능합니다. 그 정도까지가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1번으로 와서 가재판에서 형사재판에서 의뢰 범죄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값이 지는 게 아니라 검사가 진다고 했어요. 검사가 집니다. 그 다음에 2번 나재판은 민사재판이죠.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해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가 되기 때문에 종료가 됩니다. 끝나요. 정답이네요. 2번이 정답이고 3번 가나 모두 값은 원고이다. 땡. 가재판에서는 검사가 원고고 나재판에서 값이 원고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4번 나재판에서 즉 민사재판에서 을이 확정 판결을 받으면 즉 이제 배상 손해배상 확정 판결을 받으면 가재판에서 을은 심판할 수 없다. 아닙니다. 별개의 거예요. 민사재판 판결 따로 형사재판 판결 따로 별개의 겁니다. 2번으로 갑니다. 가에서 다의 헌법 조항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국제평화주의 원리를 소개하고 있고요.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모든 조약이 아니라는 데 조심하세요. 모든 조약하면 이건 틀려요.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이걸 국제관습법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즉 국제관습법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조약은 성문법이죠. 국제법 중에 성문법이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국제관습법은 불문법입니다. 국제관습법 3가지. 이번에 벨기에 대사 부인이 복가게에서 점원을 폭행해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죠. 일단 수사는 합니다. 우리 정부에서 수사를 해요. 그러나 처벌은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 못해요. 이건 치외법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사와 그 가족. 그 다음에 2번째가 내정불간서. 세 번째가 포로에 대한 인간적 대우 규정. 이런 것들이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되는 것이고요. 자, 이런 것들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역시 국제평화주의에 관한 조항이고요. 답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되는데, 이게 상호주의란 말 들어보셨죠? 두 나라 모두 똑같이 상호 혜택을 준 만큼 받고 받은 만큼 주는 겁니다. 자, 옳지 않은 거 찾아야 돼요. 1번에 가는 방어적 전쟁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맞죠? 침략하지는 않죠. 그러나 침략해 오면 방어적 전쟁은 하게 됩니다. 1번 맞고 2번. 나에서 국내법은 일반적으로 법률을 의미합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는 외국인의 지위 보장하는 것은 상호주의 원칙을 기초로 하니까 이것도 당연히 맞고 4번. 다를 근거로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한 권리를 누리는 건 아니에요. 동등하진 않아요. 일부 권리는 제한합니다. 이를테면 우리 내국인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죠. 근데 외국인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100% 보장되지 않아요.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근무지에서 얼마 이내에서만 거주할 수 있어요. 이런 거 규정이 따로 있어요. 따라서 4번이 땡. 넘어갑니다. 다음은 A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입니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 후보가 A, B, C, D 4명이 나왔고 1차 득표, 2차까지 했네? 그럼 이거 뭐야? 결선 투표잖아요. 뭐라? 이거 어디쯤에서 공부했더라? 선거. 국민투표하고 선거 차이점이 뭐예요? 너무 쉬운가? 국민투표는 직접 민주제고
선거는 간접민주제에서예요. 대의제로서죠. 근데 오늘 대부분의 국가는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잖아요. 이 대의제의 꽃이 바로 선거잖아요.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선거구 법정주의 채택하고 있죠. 게리맨더링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거구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또 선거 공영제도 채택하고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우리 헌법상 기구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들도 전부 공정한 선거를 위한 건데, 이 선거와 관련해서는 선거구제가 시험 문제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이 선거구제하고 대표제 또는 대표의 원리, 항상 영리에서 공부하라고 했죠?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소선거구제 뭐예요? 하나의 선거구에서 1인을 선출하는 거죠. 여기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을 뽑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득표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당선이 되죠. 다수 대표제. 여기에서는 2등, 2명 뽑으면 2등 안에 들면 되고, 3명 뽑으면 3등 안에만 들면 돼요. 그러니까 득표는 적더라도, 소수 득표를 얻었더라도 등수 안에만 들면 당선이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소선거제를 채택하고 있고, 이건 유일하게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딱 하나. only one. 한 개가 있어요. 이게 뭐더라? 기초, 지방 기초의회. 기초의원 선거. 요것만 중선거구제이기 때문에 2명 뽑아요. 그냥. 그러니까 2등 안에만 두면 돼요. 나머지는 전부 이거라고. 그러니까 거의 시험 문제는 이거 가지고 출제를 해요. 근데 이제 다수대표제가 절대 다수대표제가 있고 상대 다수대표, 이거 이제 단순 다수대표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한 표라도 다득표하면 대표가 되는 거야. 대표로 당선이 되는 거예요. 한 표라도 마르면 당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에 끝나죠. 한 방에 끝나.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어요. 시간과 비용은 적게 들지만 대표성이 약해. 그죠? 한 10%나 20% 얻어가지고 당선되면 나머지 80% 이상이 이 사람 안 찍은 거잖아.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전부 이거죠. 우리나라 선거는 전부 이거예요. 절대다수대표제. 근데 이론적으로 이 절대다수대표제가 출제를 한다고요. 이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나가 금방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게 결선투표제죠. 이 결선투표제는 1차에서 과반이 안 나오면 2차까지 가서 1등과 2등만 놓고 과반 얻은 사람을 당선시켜요. 그러니까 반드시 결선투표는 몇 번까지 간다? 2차 투표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게 선호투표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선호투표제는 뭐냐면 우선순위를 주는 거야. 내가 찍는 사람으로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우선순위를 줘요. 아주 1순위만 가지고 과반이 안 나와. 그러면 과반이 안 나온 사람 중에 제일 꼴찌한 사람은 1순위, 빼고 그 꼴찌한 사람이 얻은 2순위 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표를 또 나눠 가져.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1차로 끝나요. 1차로 끝나. 그래서 1선호 가지고 과반이 안 나면 2선호까지 합쳐가지고 과반 득표로 뽑는 것이 선호투표제입니다. 그래서 이 특징 정도는 우리 시험에서 나옵니다. 그 수능에서는요, 이거 도표 분석 문제로까지 돼요. 근데 우리 시험 이로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내기 어려워요. 그 정도만 알아두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은 딱 보는 순간, 이건 절대 다수 대표제구나. 기왕에 나왔으니까, 자, 이 다수 대표제, 소수 대표, 이게 묶으면 이게 바로 뭐예요? 이거 묶어서. 이게 지역 대표제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역 대표제로 다수 대표제도 있고, 소수 대표제도 있죠? 소수 대표제로 이게 지방 기초의회 선거. 그 다음에 이것과 더불어 또 우리나라에 채택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것도 또 시험 문제 안 내지를 않는다고. 꼭 나온다고. 비례대표제. 그래서 이 비례대표제와 관련된 시험 문제는 이거 가지고 주로 출제를 해요. 예전에는 1인 1표제였는데, 이게 이제 직접선거와 평등선거의
어긋난다 해가지고 1인 2표제로 바뀌었어요. 이게 정당정부. 독일식 정당정부제. 여기까지 시험 문제 수능에서 출제되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출제된 것 정도는 알고 시험장에 가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신경 쓴다면 소선거구제 특징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소선거구제의 특징, 장단점 이런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3번 옳지 않은 거 찾아야 돼요. 1번에 2차 투표로 인해 당선자의 정치적 대표성이 강화되죠. 왜? 과반 이상 득표를 하니까 대표성이 강화되었다. 맞고. 2번 2차 투표에서 당선자는 유권자 과반수 지지를 얻었다. 아, 그거 확인해 봐야겠네. 그 표 아래 보니까 1차 투표율이 75%예요. 75% 중에 득표한 것이 뭐 34%, 36% 이렇게 나온 거고 2차 투표율은 유권자 중에 80%가 투표했네요. 그러니까 80% 중에 58%로 당선이 된 것이니까 80에 58%니까 이게 유권자의 과반수라고 보면 어렵죠. 유권자의 과반수가 아니라 투표자의 과반수로 봐야지. 투표자의 과반수. 2번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이고요. 3번 C와 D 후보 지지자들의 의사가 당선자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 거기 보면 1차 투표 때 B 후보가 1위였는데 2차 투표 때 A 후보가 과반 이상으로 당선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C 후보와 D 후보의 표들이 어디로 몰린 거야? A 후보로 몰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C, D가 A 후보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죠. 그래서 3번도 맞고 4번 1차 투표 결과로 상대 다수제를 적용했다면 당선자는 달라졌겠죠. 그러죠? 한 표라도 더 얻은 사람이 당선되니까 B 후보가 1차 투표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2차까지 가다 보니까 결선 투표제로 가서 깨진 거죠. 4번으로 갈게요. 다음에 가나는 주택을 빌려 사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임대차네요. 주택 임대차. 가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등기를 하여야 등기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아, 등기해야 되는 것은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물건이죠. 물건에는 동산과 부동산이 있는데 부동산은 등기를 해야 되고 동산은 인도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등기라고 했으니까 이제 부동산이라고.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등기.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하면 우리가 제일 쉽게 기억나는 것은 저당권 등기라든가 전세권 등기 이런 것들이 있고요. 반면에 나는 임차인이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경매에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다. 이건 우선 변제권이죠. 나번은 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의 요건 세 가지가 뭐죠? 인도, 즉 입주, 그 다음에 전입신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돼요. 모두 갖춰야 됩니다. 모두 갖췄다가 잠시 타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했어요. 회사가 이사 가는 바람에 그러면 우선 변제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주소는 항상 거기다 둬야 된다고. 주소는 임차지에다가 주소를 두고 이제 임대 기간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줘. 근데 이제 이사를 가야 돼. 회사가 옮겨져서. 이때에 임차권 등기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라는 게 있어요. 원래 임차권은 등기 안 되잖아요. 채권이기 때문에 등기 안 된다고. 그러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을 때 그러면 또 주소 옮겨야 되잖아요. 주소 옮기는 순간 우선 변제권은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그 임차권 등기를 명령해주고 이로 인해서 전입신고해도 우선 변제권 사라지지가 않아요. 이런 제도도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4번에 1번으로 와서 가와 달리 나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다. 땡. 둘 다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권도 민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채권도 민법에 규정돼 있어요. 2번 가는 등기부의 갑구가 아니라 을구입니다. 소유권 이외에 걸리니까 을구고요. 갑구는 소유권에 대해서만 갑구에 표시되고요.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소재, 지번, 구조, 용도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죠. 나는 을구에 기준다. 땡.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등기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등기할 수 있는 경우가 아까 얘기한 임차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 전입할 때 이때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3번 가를 등기하더라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 맞나요? 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주택을 빌려 사는데 등기한다는 게 이건 전세권 등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 전세권 등기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동의 안 해줍니다. 안 해주는 이유가 이 전세권이 등기가 되면은 대출 받을 때 대출 금액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집주인이 전세권 등기 안 해줘요. 그래서 대부분 다 임대차로 계약을 하는 것이죠. 가를 등기하더라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겠죠. 왜? 선순위 물권이 있으면. 3번이 맞는 것으로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가는 나와 달리 주민센터에서 그 사물을 처리할 수 있다. 땡. 주민센터에서 사물을 처리하는 건 임차, 확정일자 같은 우선 변제권을 얻을 수 있는 권리는 주민센터고, 가는 법원입니다. 등기는 법원이에요. 5번 갑니다. 다음에 부합하는 민주주의의 의미는 뭘까? 다스리는 사람과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동일성을 중시한다. 치자와 피치자가 같은 경우, 이게 바로 아테네의 민의식 직접 민주주의였어요. 그럼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 하면은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잖아요. 더 볼 필요 없네. 1번 정답. 2번하고 3번은 같은 말이죠. 근대 사회 구성 원리, 근대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 그 다음에 4번은 현대 민주주의입니다. 넘어갑니다. 6번 가나의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더 안 봐도 되네. 홉스. 사회계약론자, 절대 군주론을 주장한 사람인데 군주 주권론의 근거가 뭐였더라? 우리 홉스는 왕권 민수설. 그러니까 왕권 민수설을 사회계약서라고 해도 돼요. 사회계약서를 바탕으로 해서 군주 주권론을 지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나번은 이제 둘 중에 하나겠지. 홉스가 나왔으니까 로크 아니면 루소겠네요. 로크 아니면 루소. 자, 자연 상태에서는 권리의 보장이 확실치 않음으로 했으니까 로크네. 로크. 사람들은 계약을 맺어 사회를 구성한다. 사회를 구성하면서 사람들이 사회에 양도한 일부 양도설이죠. 홉스는 전부 양도설을 주장했고 로크는 일부 양도설을 주장하잖아요. 자, 사회에 양도한 평등, 자유 및 집행권은 구성원들의 평화, 안전 및 공공선을 위해서만 행사되어야 한다. 만약에 그렇게 행사되지 않으면 저항권을 발동한다. 유일하게 저항권을 인정하는 게 로크다. 이렇게 공부했어요. 자, 이제 옳은 거 찾아봅니다. 1번 가는 저항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옹호한다. 땡. 나입니다. 로크만 저항권을 강조하고 있고요. 2번에 로크는 주권자의 권력 행사가 사회계약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본다. 땡. 사회계약에 구속되죠. 따라서 사회계약을 어기면 군주도 물러나야 됩니다. 이게 저항권 사상인 것이죠. 3번 홉스는 왕권 신수설이 아니라 왕권 민수. 왕이 되는 권한은 신이 준 게 아니라 백성이 준 거다. 왕권 민수설에 기초를 두고 있고, 나는 로크의 사회계약론은
국민 주권설과 관련이 깊다. 맞아요. 뒷부분은 맞는데 앞부분 왕권 신수설 여기가 틀린 거죠. 4번 인간 본성에 대해서 가는 성악설 받고 나는 백지설 맞네. 그 다음에 누쏘는 성선설. 누쏘하면 직접 민주제를 주장하면서 저항권과는 무관하고 또 뭐 권력 분립과도 무관하고 또 양도설. 그러니까 천부인권, 자연권을 양도할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이 루소가 되죠. 7번으로 갑니다.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 갑시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는 을은, 그러니까 이제 갑시 사용자라고 쓰고 사장님이라고 읽으시면 되고, 을은 피용자, 즉 피고용자,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는 을은 뜨거운 음식이든 냄비를 옮기다가 실수로 놓치는 바람에 옆에 있던 임산부 병에게 화상을 입히고 말았다. 딱 보는 순간 특수 불법 행위. 사용자 책임. 누구에게? 갑에게. 그 다음에 임산부 병에게 화상을 입히고 말았다. 이 충격으로 태아는 상당한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 태아는 원래 권리 능력이 없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태아에게도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고 그랬죠. 상소구 경우하고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태아에게도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공부했었어요. 자, 이제 옳은 거 찾아야 됩니다. 값은 병에 대해 사용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거꾸로 되어 있죠? 병은 갑에게 사용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을에게는 못 물어요. 갑에게 물어야지 을에게 묻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값은 배상해주고 을에게 구상권 청구합니다. 그 다음에 2번 태아는 권리 능력이 없으므로 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원칙은 권리 능력이 없지만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2번도 틀렸고. 3번 병은 을의 선임 감독에 대한 값의 과실을 입증해야 된다. 값의 과실을 누가 입증해야 되죠? 값의 과실을 병이 입증해야 돼요? 이거 공부했는데.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올 때 됐습니다. 입증 책임. 우리 시험 아직 안 나왔거든, 입증 책임. 우리 지금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민법에서 총칙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게 뭐가 있어요? 의사능력, 권리능력, 행위능력. 행위능력과 관련해서 제한능력자 제도,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제도, 피성년 후견인 제도. 기억나죠? 이게 총칙이 있는 거였고, 두 번째가 이제 물권에 있는 건데, 물권은 우리 시험법에 안 들어가잖아요. 다만 이제 물권 중에서 전세권이라든가 저당권 같은 것은 이게 이제 물권으로서 이건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등기와 관련해서 이거 어디 등기가 되는 거죠? 표제부, 갑구, 을구 중에 을구.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채권인데, 그리고 네 번째가 친족이고, 다섯 번째가 상속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분관계법. 이게 신분법이죠. 또는 가족관계법이라고도 해요. 신분, 가족관계법이고, 물건과 채권이 이제 재산관계법이에요, 재산.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결국 재산관계법하고 신분, 가족관계법 둘로 구성이 되는 게 우리 민법이다. 이렇게 공부했는데, 채권은, 이게 물건은 지배권이라고 그랬죠. 물건은 지배하는 권리라고. 이 안경 내 거잖아요. 이건 누구에게든 주장할 수 있어. 내가 이걸 지배하는 권리라고. 근데 채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만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라고. 그러니까 물권은 배타적인 권리예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채권은 비배타적 권리라고.
A가 B에게 노트북을 팔았어요. 그러면 노트북을 건네면서 돈을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만에게만 인정되는 게 채권이라고. 그래서 채권은 이제 계약에 의해서도 발생하고, 그 다음에 세 가지가 더 있는데,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두 가지만 시험 범위에 들어가. 계약과 불법행위라고. 근데 계약과 관련해서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또, 불법행위에서 일반 불법행위와 특수 불법행위로 나눠가지고, 이 불법행위가 행해지면, 요 불법행위하고 채무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채권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일반 불법행위는 가, 위, 가, 손, 인, 책. 이 6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가해 행위가 있어야 돼. 가해 행위가 있어야 되고, 위법해야 되고,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돼요. 고의는 없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돼요. 과실은 없더라도 고의가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손해가 발생해야 되고, 가해 행위와 손해 간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된다. 우리 근데 형법에서는 책임 능력을 만 10세 이상으로 보죠. 근데 우리 민법에서는 나이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대법원 판결로 나와 있는데 만 13세인데 그렇게 암기할 필요 없고, 초등학생까지는 책임 능력이 없는 걸로 봐요. 중학교 이상부터는 책임 능력이 있는 걸로 봐.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보면 보통 7살, 9살 이렇게 나오고 된다고. 그 다음에 17, 이 정도면 고등학생이잖아. 13살, 16살 이런 거 시험 문제 절대 안 내요. 그러니까 일반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고의가 있다는 것을 누가 입증하느냐 이거지. 응? 누가 입증하느냐. 고의가 있다는 걸 누가 입증해? 가해자야, 피해자야? 피해자니까. 이게 민사소송으로 가면 원고 측이야, 피고 측이야? 원고 측에서 입증을 해야 돼. 근데 특수불법행위는 원칙이 과실책임이야. 이 과실을 누가 입증해야 돼? 당연히 피해자야. 근데 이제 여기서 이게 이제 보충적으로 상대적 무과실 책임. 몇 사람이죠? 5사람 있었잖아. 책임 불응력자의 감독자, 사용자, 동물, 점유자, 단어가 생각해. 공작물의 점유자. 소유자는 절대적 부가실책임이니까 점유자. 그 다음에 공동불법행위의 공동불법행위자. 이 5사람이 상대적 무과실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때 이 무과실을 누가 입증하느냐고. 이때는 가해자라고. 가해자. 내 잘못 없다는 것을 가해자 쪽에서 입증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피고 측이죠. 그러면 절대적 무과실 책임 하나 있었지. 아까 공작물의 소유자 책임. 그럼 절대적 무과실 책임에서는 그 무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 무과실 책임 입증할 필요가 없지. 절대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절대적 무과실 책임의 경우에 가해자가 그 입증 책임이 있다면 이게 틀린 거라고. 여기까지 시험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시험에서. 수능에서는 이미 나왔어.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3번으로 와서 병은 그 임산부 병은 을의 선임 감독에 대한 값의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맞아요? 과실이 아니고 선임 감독이니까 이거 상대적 무과실체이니까 무과실을 누가 입증해야 돼요? 무과실을. 갑이 입증해야 된다고. 무과실. 상대적 무과실 책임이니까. 선임 감독에 대한 값의 무과실을 병이 아니라 값이 무과실을 입증해야 돼. 이해됐어요? 그렇게 하면 됐고요. 그래서 3번 틀린 거예요. 과실을 입증하는 게 아니라 무과실을 값이 입증해요. 근데 그 입증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4번 값이 병에 대해 지는 책임은 특수불법행위 맞잖아요. 특수불법. 8번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하게요. 빈칸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짝지은 것. 값은 회사에서 해고도 부당해고인가 보네. 항상 시험 문제 나오면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가지고 출제할 거라고요. 두 가지를 비교 형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한 가지를 가지고 출제할 텐데 일단 부당해고가 나왔네. 땡땡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다. 땡땡 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갑을 복직시키라는 구제 명령을 내렸다. 회사는 당연히 불복할 수 있겠죠. 사장님은 기업의 재심 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세종시에 가서 재심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네? 그럼 이제 또 열받지? 그러면 그 세종시 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근데 1, 2심에서 모두 패소해버렸네? 그럼 복직시켜야지. 그러면 뭐야 이거? 중앙노동위원회에다가 그 다음에 행정소송이니까 2번밖에 없네요. 그죠? 부당해고하고 부당노동행위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부당해고는 그 부당해고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 사유를 기재해서 문서로서 반드시 한 달 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부당해고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당한 노동자만이 구제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노동조합과 관련한 노동상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이건 부당해고도 되지만 부당노동행위가 더 커요. 그래서 이 부당노동행위의 경우에는 해고 근로자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노동위원회에다가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부당해고는 민사소송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해고 무효 확인소송, 민사소송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당노동행위는 민사소송 필요 없어요. 행정소송으로 끝납니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기출문제들이었어요. 잠깐 쉬었다가 9번으로 갈게요.